경호원이 왜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거지? 무성그룹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공서연은 직업상 눈빛 노출을 최소화한다며 항상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지하주차장 암살 시도 사건이 터졌고 서연이 회장을 구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선글라스를 벗기는 순간 박성호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왼쪽 눈동자에 황금빛 섹터, 우리 집안 5대째 내려오는 유전 표식. 67살 회장은 32년 전 자신도 모르게 사라진 딸을 지금 만난 걸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나 잔인한 우연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무성그룹 본사 65층 회장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경호팀장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고 3명의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선글라스를 쓴 34살의 여성이었어요. 공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170cm가 넘는 키에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남성 지원자들도 주눅이 들 정도의 기운이 느껴졌죠. 비서실장 김태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 군사회사 경력 5년 스펙은 완벽한데 여자라는 게 좀 하지만 회장이 직접 최종 면접을 보겠다고 한 후보자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성호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7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오늘 아침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마사지를 아침 일찍 다녀왔거든요.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무성그룹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그의 카리스마는 복도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죠. 다들 들어오시죠. 차가운 목소리에 3명의 지원자가 차례로 입장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성호의 평안했던 마음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글라스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턱선과 인매가 뚜렷하게 보였죠. 그 순간 박성호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까까지만 해도 차분했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성그룹 경호팀장 지원자 공서연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단단함이 느껴졌죠. 박성호는 그녀의 얼굴 윤곽을 계속 훑어봤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저 턱선, 저 인매, 32년 전 떠나보낸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선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죠. 25살 때 결혼했다가 6개월 만에 강제로 헤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미선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선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사지로 편안해졌던 몸이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호가 물었지만 사실 서류는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7년 복무했고 민간 군사회사에서 5년간 고위험 경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123건의 경호 임무를 수행했고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움찔했습니다. 이력만으로도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박성호의 관심은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말할 때 움직이는 입술 모양을 계속 관찰했어요. 미선이 웃을 때도 저렇게 입꼬리가 올라갔지. 알 수 없는 끌림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아침의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면접은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박성호는 다른 지원자들의 말은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서연에게 머물러 있었죠. 서연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턱선이 드러났고 그때마다 박성호는 미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지?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면접이 끝나고 3명이 밖으로 나가자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성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공서연으로 합니다. 김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호원은 처음인데다가 이력을 확인해 보니 고아원 출신이더군요. 신원 보증이 상관없습니다. 당장 발령 내십시오. 박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서연에게 합격 통보가 갔고 그녀는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마사지로 얻었던 평안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자꾸 눈이 가는 거지?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이 느낌은 뭐지? 그는 32년 전 사진첩을 꺼내 미선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25살의 미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 본 서연의 턱선이 겹쳐졌어요. 설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미선은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 이혼할 때 확인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의 묘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박성호의 마음은 32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죠. 편안했던 하루가 이렇게 뒤숭숭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무성그룹 본사 60층 대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기별 경영 전략 회의였고 보통 3시간 넘게 진행되는 긴 회의였죠. 서연은 회의실 뒤편 벽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고 미동도 하지 않는 자세는 마치 조각상 같았어요. 박성호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자꾸만 뒤쪽의 서연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이상하다. 회의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회의가 1시간쯤 지났을 때 비서가 생수와 커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임원들은 각자 물이나 커피를 집어들었지만 서연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박성호가 그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회의실 안 공기가 답답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물을 계속 마시며 목을 축였지만 서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죠. 박성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3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다니.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에도 서연 앞 테이블에는 생수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휴게실로 이동한 서연은 커피 머신 앞에 섰고 에스프레소를 연달아 4잔이나 뽑아 마셨습니다. 박성호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선도 물은 절대 안 마시고 커피만 마셨는데 32년 전 결혼 생활 동안 미선은 만성 탈수증이 있었습니다. 물 대신 커피를 하루에 7잔 이상 마셨고 병원에서 주의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죠. 이건 우연이겠지. 세상에 물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는 김태준을 불렀어요. 공서연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십시오.
무엇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경위,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틀 후 저녁, 박성호는 서연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서연은 앞좌석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죠. 신호대기 중이었을 때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 팀장은 물을 잘 안 마시시는군요.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는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릴 때부터 물맛을 못 느껴서 잘 안 마십니다. 커피나 차는 괜찮은데 물만 넘어가질 않더군요. 박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어. 커피가 훨씬 낫지. 32년 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1993년 3월의 기록이었습니다. 미선과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다. 아버지는 미선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지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임신했다는 소식도 없었고 재혼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미선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박성호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미선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몰랐던 거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죠. 다음 날 오후 중요한 계약건으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회의실 뒤에서 경호를 서고 있었고 박성호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 기업 대표가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박성호도 목소리를 높였죠.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그때 박성호는 서연의 손 움직임을 봤습니다. 서연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긴장할 때 나오는 습관인 듯 했습니다. 박성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버릇 미선도 긴장하면 왼쪽 귓불을 만졌는데 미선은 시험 볼 때도 중요한 발표 전에도 항상 왼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돌리곤 했었죠. 회의가 끝나고 박성호는 비서실로 김태준을 불렀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서연은 LA 세인트 메리 고아원 출신입니다. 생후 3개월에 입소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름은요? 기록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맡겨졌다고 합니다. 박성호는 책상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생후 3개월, 1993년이면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더 조사해 주십시오. 고아원 기록을 전부 구해 주시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김태준은 회장의 이상한 집착을 눈치챘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는 못 봤지만 얼굴 윤곽이 미선과 닮았고 물을 안 마시는 습관도 같고 귓불 만지는 버릇까지 똑같다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박성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더 가까이서 관찰해야 한다고,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32년 만에 잃어버린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성그룹 본사 지하 3층 주차장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죠. 최준영 상무의 음흉한 계략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피곤한 기색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공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주위를 살폈어요. 그녀의 뛰어난 감각이 뭔가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웠으며 늘 그 자리에 있던 야간 경비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주차장 구석 기둥 뒤에서 검은색 벤 차량이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총구를 든 괴한 두 명이 박성호의 좌우에서 나타났죠. 서연은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호를 거칠게 밀쳐 옆에 주차된 육중한 세단 뒤로 몸을 숨기게 했어요. 회장님, 이라고 외칠 시간조차 없이 본능적인 행동이 먼저 나간 겁니다. 칠흑 같던 주차장에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즉시 허리에서 총을 뽑아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성광이 번쩍였죠. 그녀의 총알이 한 명의 팔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하지만 벤 차량에서도 연달아 총알이 날아왔어요. 서연은 박성호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리는 순간 왼쪽 어깨에 뜨거운 쇠붙이가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살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쓰러지지 않았죠. 괴한들은 경호원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고 이미 주차장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했습니다. 최준영의 지시는 박성호를 납치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틀어진 겁니다. 괴한들은 서둘러 벤에 올라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차 뒤에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그는 서연을 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왼쪽 어깨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셔츠가 검붉은 피로 빠르게 젖어들고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이미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연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응급실은 비명과 기계음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던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총상 환자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 AB형 RH-, 병원 재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AB형 RH-, 전 국민의 0.1%도 안 되는 바로 박성호 자신의 희귀 혈액형이었으니까요. 얼굴 윤곽,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귓불을 만지는 버릇, 그리고 이제는 이 희귀 혈액형까지, 이건 절대로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호의 가슴속 의심이 40%의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설마 정말. 박성호는 다급하게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혈액형이라고, 당장 자신의 피를 뽑으라고 소리쳤죠. 의료진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서연의 침대 옆에 나란히 누워 팔을 걷었습니다. 굵은 바늘이 그의 팔을 뚫고 들어왔고 따뜻한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박성호는 창백하게 질린 서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피가 서연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내 피로, 내가 사는구나. 박성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구하고 쓰러진 저 경호원이 어쩌면 32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32년 만에 첫 혈연적 연결이었으니까요.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박성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피를 나눠준 탓에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과다출혈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복실로 옮겨지는 서연을 따라갔어요. 회복실 침대에 누운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그녀의 얼굴을 지켜봤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얼굴에 묻은 피와 이물질을 좀 닦아드려야겠어요. 간호사는 부드러운 수건에 물을 적셔 서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총격 전의 흔적이 지워지고 창백하지만 맑은 서연의 민낯이 드러났죠. 그리고 간호사의 손이 얼굴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상처 확인이 안 돼서 잠시 벗기겠습니다. 박성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면접 날부터 단 한 번도 벗은 적 없던 그 검은 선글라스가 천천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간호사의 손을 떠나고 서연의 감긴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성호는 자신이 너무 과한 기대를 했나 싶어 짧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서연이 약한 신음소리와 함께 무의식 중에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겁게 감겨있던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향하다가 천천히 옆에 서 있던 박성호에게로 움직였죠. 박성호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연의 오른쪽 눈은 평범한 짙은 갈색이었지만 왼쪽 눈동자는 달랐어요. 홍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선명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뜬 초승달처럼 신비롭고도 뚜렷한 황금빛 섹터였죠. 박성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옆에 있는 의료기기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저 눈, 저 황금빛 섹터, 그것은 박성호 자신의 왼쪽 눈에도 똑같이 새겨진 박씨 가문 5대째 남자에게만 유전된다고 알려진 절대적인 표식이었습니다. 박성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박성호 자신도 가지고 있었죠. 32년 전 아버지 박 회장이 아들인 박성호를 보며 항상 말했습니다. 이 눈동자가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런데 지금 그 표식이 처음 보는, 아니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여성의 눈에 나타난 겁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아직 약 기운에 취해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죠. 박성호는 비틀거리며 회복실을 나와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왼쪽 눈을 바라봤어요. 선명한 황금빛 섹터가 거울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다. 내 딸이 확실해. 박성호는 세면대를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67의 재벌 회장은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32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맞고 자신의 피를 수혈받아 살아났습니다. 내가 내 딸을 몰랐다니. 가슴을 치는 통곡 소리가 화장실 문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얼굴 윤곽,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귓불을 만지는 버릇, 희귀, 혈액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인 황금빛 눈동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성호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김태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죠. 김 실장, 당장 DNA 검사 준비해 주십시오. 나와 공서연 팀장의 검사입니다. DNA 검사 결과는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박성호가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센터에 직접 요청한 덕분이었죠. 김태준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박성호에게 건넸습니다. 박성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 맨 아랫줄에는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학적인 확인 사살이었죠. 그는 서류를 들고 곧장 서연의 인실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총상을 입은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선글라스로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햇빛을 받아 더욱 뚜렷하게 보였죠. 공 팀장,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박성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박성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공 팀장에게, 아니, 서연 양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은 박성호의 진지한 표정과 붉어진 눈시울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서연 양의 눈을 봤습니다. 내 눈과 같은.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눈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유전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는 검사 결과지를 서연 쪽으로 밀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99.99%. 그 숫자를 본 서연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서연 양, 아니, 내 딸아. 내가 내 아버지다. 박성호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거짓말, 아니다. 사실이다. 나는 내 존재 자체를 몰랐어. 박성호가 절박하게 말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32년간 고아로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32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매일 밤 울면서 부모를 찾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서연아, 나는 정말 몰랐다. 전버려진 아이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총상의 고통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터져 나온 겁니다. 날 찾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무성그룹 회장님이 고작 고아 하나 못 찾았을 리가 없잖아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태준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고아원 기록을 뒤지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박성호가 봉투를 열자 32년 전 이미선의 필체로 쓰인 편지와 낡은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진단서에는 태아 신장 기형 오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편지에는 당신 아버지가 나를 협박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당신까지 위험해진다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창문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최준영이 보낸 괴한들이 병원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박성호를 제거하려 한 두 번째 암살 시도였습니다. 병실 복도에 비상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죠. 서연은 붕대를 감은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박성호를 원망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회장님, 이쪽으로. 서연이 박성호를 이끌고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순간 방화복을 입은 괴한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아들은 없다면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혼란 속에서 외치며 괴한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총성이 울렸고 서연이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이미선의 진료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이미선은 환자 차트를 넘기고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했죠. 2년 전 한국으로 돌아와 박성호 몰래 딸의 행방을 찾았을 때
이미선은 공서연이 무성그룹 경호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 남자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운명의 장난에 매일 가슴을 쳤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때 진료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무성그룹 병원에 화재가 발생, 총격전까지 벌어져 앵커의 흥분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화염에 휩싸인 병원 건물이 보였죠. 박성호 회장이 입원 중이었으며 신원 미상의 경호원이 이미선의 손에서 차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서연이, 그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선은 하얀 의사 가운을 벗어던질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복도를 가로질러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32년간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절망감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서울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총상을 복부에 입은 서연은 방금 전 수술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박성호는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복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찾은 딸이 자신 때문에 또다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이 박성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성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단번에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32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이미선이었죠. 박성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미선 역시 박성호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60살의 이미선과 67살의 박성호는 32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에는 애틋함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이미선이 먼저 박성호에게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어딨어요? 우리 딸 어딨냐고요? 이미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박성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선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성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빨갛게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가리킬 뿐이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겨우 의식을 회복했어요. 아직 약 기운이 남아 몽롱한 시야를 천천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죠.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말했던 박성호, 그리고 낯설지만 눈물에 젖어 있는 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인 경계심으로 몸을 뒤로 물리려 했지만 복부의 통증에 신음을 흘렸어요. 이미선이 그런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익숙했죠. 서연아, 이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서연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에 이어 이제는 엄마라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고아였고 엄마라는 존재는 상상 속에만 있었으니까요. 널 버린 게 아니야. 서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이미선은 가방에서 낡고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 첫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젊은 시절 이미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널 낳고 미국 병원에서 신장에 기형이 있다는 끔찍한 오진을 받았어. 이미선은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성호 씨 아버지가 날 계속 협박했고 널 데리고 있으면 우리 둘 다 위험했단다. 박성호가 이미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살리려고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자라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선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고아원 운동회 때 멀리서 찍은 7살 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매년 널 보러 갔어. 매년 내 생일마다 멀리서 지켜봤어. 사진 속에는 서연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에 엄마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중학교 졸업사진을 만졌어요. 이걸 어떻게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널 지켜야 하니까. 이미선이 앨범을 덮고 서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2년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원망이 아닌 슬픔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힘겹게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미선은 그대로 서연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박성호도 다가와 자신의 피와 살인 2사람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3사람은 그렇게 병실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병원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로 최준영 상무는 구속되었고 박성호는 회사를 바로잡았죠.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공서연이 아닌 박서연이라는 진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성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박성호는 자신의 딸 박서연을 그룹 부회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단상에 선 서연은 더 이상 선글라스로 눈을 가리지 않았죠. 황금빛 눈동자는 그녀의 정체성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성호와 이미선 그리고 박서연 3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가족사진을 찍었죠. 카메라 앞에서 3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호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평생 물을 마시지 못했던 딸을 위한 아버지의 작은 배려였죠. 서연은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처음으로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이상하게도 역겨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박성호와 이미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물맛이 아주 달아요. 32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그녀가 느끼는 세상의 모든 맛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